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애썼던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에요. 물론 때때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사실만큼은 항상 잊지 않으며 살고 있죠.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내 배우자가 어떤 걸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로 인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였지만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때 일을 지금부터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사람으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삼계탕집을 운영하셨어요. 아빠는 원래 다른 일을 하셨는데 엄마가 시작한 삼계탕집이 잘 되며 함께 가게를 하기 시작하셨죠. 엄마의 손맛이 외할머니를 닮아 워낙 좋으셨거든요. 라면 하나도 희한하게 맛없게 끓이던 남동생과 달리 저도 그런 엄마의 손맛을 닮아 음식을 제법 잘했죠. 그렇다고 제가 요리사의 길에 들어설 정도로 큰 재능이 있다거나 열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 전공은 일반 인문계열을 선택했고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듯 남편은 자존심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권위적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할도리를 잘하고 잘못하면 사과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겁먹던 사람이 아니라 속마음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전 남편과 100년 해로를 약속했습니다. 송서방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살갑다니. 내 친구들이 사위 잘 들어왔다고 다 날 부러워하더구나.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동생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굳이 가게 매출을 올려드리겠다며 회사 회식을 부모님 가게에서 하기도 하고 종종 퇴근길에 부모님 가게에 들러 마감을 도와드리고 오기도 했죠. 당시 남편의 회사가 두 분의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제 동생의 고민 상담도 잘해줬는데 한 번은 아주 진지한 상담으로 동생의 이직을 크게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전 그렇게 친정 식구들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알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 또한 많이 생각했다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셨고 남편의 두 여동생은 서울에서 각자 자취 중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 시누인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죠. 우린 서울 살던 시누이들과 달리 시댁에서 조금 더 가까운 타 도시에 살고 있었기에 시누이들보다 시부모님을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살았어요. 남편이 친정에 잘했으니 저도 시댁을 잘 챙기고 싶었거든요. 아가, 뭘 자꾸 분주하게 움직이니? 넌 귀한 손님이니까 여기 앉아 있어. 뭐 갖다 주랴? 마실 거 줄까? 커피? 시아버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요. 시모는 좀 얄밉고 새침한 분이었어요. 본인은 아기가 없다지만 왜 이렇게 말하는 유형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며느리 좋겠다. 시아버지가 공주 대접도 해주고 나 땐 시아버지 어려서 말도 잘 못 붙였는데 요즘 아가씨들은 세상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그지? 아유, 얼마나 다행이야. 나 땐 시댁 가면 항상 가시방석이었는데 한결 편한 세대가 됐으니까. 뭔가 비꼬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대의 포장하는 말 때문에 대놓고 기분 나빠하기도 좀 그렇고 시몬 이렇게 꺼림직한 화법을 구사하셨답니다.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 한 번씩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저도 너무 건방지지만 않게끔 툭툭 대꾸하게 됐습니다. 에이, 편하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막 시댁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데요.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직장에서 유독 자꾸 기싸움을 하려 드는 직원과 하는 은근한 신경전이요. 전 그냥 가족 간 마음 편히 지내고 싶은데 시모와 그런 신경전을 벌이려니 좀 피곤하더라고요. 시댁 가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도 않았고요. 그래도 절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계셨으니 전 최대한 시모와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주로 두 시누이와도 원만하게 지냈어요. 첫째 시누인 누구와도 융화 잘 되는 타입으로 제게도 참 살가웠죠. 하는 일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요. 반면 막내 시누이한 첫째 시누이보단 자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막내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시댁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시부모님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는 용돈이 필요해 자꾸 본가로 내려온 거더라고요. 아빠, 저 월세 낼 돈 부족하단 말이에요. 제발 돈 좀 더 주세요. 네? 맨날 돈 없다는 애가 어떻게 옷을 매번 새 옷이야? 그 파마한 것만 해도 엄청 비싸지? 요즘 젊은 사람들 가는 미용실 엄청 비싸다며. 그럴 돈은 있고 아껴서 월세 낼 돈은 없어. 난 모델이잖아요. 자기 관리가 곧 스펙이라고요, 아빠. 타지에서 고생하는 막내딸 불쌍하지도 않아요? 네가 아니라 아주 내가 불쌍하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누인 모델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일거리가 많이 없었던 거죠. 제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누이가 했던 활동만 해도 얼마 없었어요. 잡지에 몇 번 나오고 홈쇼핑에 한 번 나온 정도였으니까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누이가 재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시누인 끝까지 모델 일을 고집하더라고요. 그런 시누인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꾸 시아버지께 돈을 타갔어요. 또 가족을 소중히 여기던 남편의 약한 마음을 알고 남편에게도 용돈을 달라며 조르곤 했죠. 오빠, 나 딱 50만 원만, 어? 겨울인데 막내 동생 얼어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럼 입고 있는 거 뭐 종이로 만든 옷이냐? 이것밖에 없어. 나머진 다 유행 지나서 못 입어. 제발 오빠, 나 성공하려면 옷도 신경 써서 입어야 한단 말이야. 남편은 잔소리를 하면서도 시누이를 잘 챙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으니 더 마음이 쓰였던 거죠. 가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긴 했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는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남편이 제 동생을 친동생처럼 아껴줬듯 저도 신우에게 박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편 남편은 제가 큰애인 딸을 낳은 직후 거의 바로 아들 쌍둥이를 임신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우류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의류 관련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원래 그쪽 회사를 다녔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유통 쪽엔 자신 있다길래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다 싶어 그냥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처음 1년은 거의 고꾸라질 뻔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계속 이렇게 적자만 나면 안 되는데. 아직 초반이라 그런 거겠지. 버티다 보면 분명 길이 보일 거야. 난 당신 믿어. 저도 불안했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초심자의 행운이 더해진 덕분인지 이후부턴 조금씩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죠. 남편의 사업은 수입이 좀 들쭉날쭉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대체로 잘 되는 편이었어요. 반면 전 애를 둘도 아닌 셋을 돌보느라 다시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고 살림을 도맡게 됐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알 겁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아이 셋에게 붙잡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차라리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게 숨통 트이는 길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알았기에 제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당신이 희생해준 덕에 내가 밖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정말 고마워 여보. 그래도 고맙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 또한 원해서 낳은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며 시댁에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더군요. 우선 막내 시누이가 자꾸만
저희에게 뭘 바라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리 사업가 오빠 왔어? 오빠, 이 사진 좀 봐라. 여기 너무 멋지지? 나 맨날 돈 못 벌어서 가봤자 제주도 여행밖에 못 가봤잖아. 나 여기 일본 온천 한 번만 가보면 소원이 없겠어. 오빠, 나 한 2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돼? 연말 연초라 약속이 많았는데 카드값이 엄청 구멍 나버렸어. 거기다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닐 수 없으니까 쇼핑도 좀 하고 왔느라. 도와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신우인 이젠 볼 때마다 돈 얘기만 꺼내더라고요. 너무 밉상이었죠. 그래놓고서 한 번도 갚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하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신우의 부탁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인 결국 저에게까지 와서 징징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맡겨두고 전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제가 만만한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전 그런 신우에게 참다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계속 모델로 벌이가 안 되면 다른 일 알아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알바라도요. 아가씨도 다 큰 성인인데 자꾸 오빠랑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애가 셋이라 계속 도와주긴 힘들어요. 심지어 아가씨는 우리한테 돈 빌려서 여행 가고 쇼핑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도 아니잖아요. 새언니, 언니가 꿈에 대해 뭘 알아요? 전 모델로서의 꿈 포기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전 워낙 체력이 약해서 알바해봤자 얼마 못 버틴다고요. 신우인 입을 대빨 내밀며 꿈을 운운하더군요. 하지만 가족 모두가 알았습니다. 신우인 그냥 모델이란 멋진 직업을 포기하기 싫었고 다른 일은 하기 귀찮아했다는 것을요. 그랬으니 남편도 시아버지도 갈수록 신우에게 쓴소리를 하는 날이 늘어났던 거죠. 예, 에이미야. 내가 저번에 들으니까 우리 보배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나 기분이 좀 그렇구나. 네? 뭐가요? 아가씨가 계속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해서 참다 한마디 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모가 절 못마땅해 하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제가 주제 넘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재식이가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걔가 벌어온 돈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넌 돈도 안 벌고 놀잖니? 근데 왜 그런 네가 우리 보배를 무시해? 물론 부부돈은 공동의 돈이라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좀 월권인 것 같다. 어머님, 저도 쉬고 싶어서 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가 셋이나 돼서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 거고 집에 사는 가사노동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무시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아무리 환산할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니? 게다가 우리 재식이가 벌어오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네가 우리 아들 덕에 편하게 사는 거 맞잖아.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시모는 집에서 애들을 보던 절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 시모는 특유의 기분 나쁜 말투로 비꼬며 계속 절 무시하더라고요. 아유, 나도 에이미 너처럼 아주 상팔자로 태어나보고 싶다. 사업해서 돈 잘 버는 남편 덕 보면서 말이야. 내가 너처럼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넣고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 우리 집에 정말 잘해야 돼. 손주 새 키우고 독박살림하느라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막 상팔자라고 하시는 어머님을 이렇게 계속 뵈러 오고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 꾹 참고요. 이것만 해도 저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하지 좀 마세요. 무슨 집사람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요. 애초에 그 밥상 차리시게 도와준 게 집사람이에요. 그리고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전에야 그냥 넘어갈만 했다지만 점점 시모에게 감정이 나빠지더군요. 담아만 두면 속병이 날 것 같아 저도 최대한 웃으며 말대꾸하곤 했죠. 그래도 남편이 항상 제게 미안해하고 시아버지와 첫째 시누이도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막내 시누이만 시모와 꼭 붙어 제 속을 은근히 긁더라고요. 시누인 제가 용돈 욕을 거절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시모의 무시가 그나마 한결 수그러들었던 건 저희 딸이 5살이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전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드디어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부모님의 삼계탕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가게엔 오래된 단골도 많고 입소문도 난 덕에 이 지역에 놀러 오는 여행객들도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엄마는 언젠간 제가 그 삼계탕 집을 물려받길 바라셨는데 저도 직장을 구하기보단 그 편이 훨씬 좋을 것 같다. 엄마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부모님은 옆 건물에 제게 2호점을 차려주시더군요. 엄마랑 아빠가 당장 은퇴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2호점 직접 운영하면서 가게 운영에 대해 배워봐. 어차피 가게에 자리 모자라서 2호점 내고 싶었는데 네가 있어서 잘 됐지 뭐니.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말이 2호점이지 그냥 별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맛도 똑같았으니까요. 부모님은 손님이 몰리면 손님들을 제 가게로 보내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도 항상 북적거려 매출이 잘 나왔고요. 감사한 마음에 부모님께 일정 수익을 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혼만 났었죠. 아유, 어차피 나중에 너랑 네 동생 다 물려줄 돈인데 번거롭게 뭐하러 그러니. 너나 아껴서 빨리 큰 집으로 이사가. 그런 부모님 덕에 저는 그 많은 벌이를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답니다. 손님이 많아 힘들긴 했지만 가게 운영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맛있다며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가 잘 되면 꼭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당시 저희 가족은 결혼한 지 10년 만에 20평 중반대 집에서 48평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싼 덕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모은 돈이 많은 덕분이었죠. 솔직히 남편 벌이를 축적한 돈보다 제 벌이로 모을 수 있었던 돈이 더 많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됐다 한들 막 시작한 사업치고 잘 됐다는 거지 크게 대성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기반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 중간에 수입이 좀 들쭉날쭉하기도 했고요. 반면 제 가게는 부모님 덕에 처음부터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로 시작한 거라 월 수입이 남편 사업에 비해 훨씬 좋았던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며 우리의 벌이는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제 벌이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여유가 됐기에 이사를 결정했던 거죠. 20평대 집에서 점점 커가는 아이셋을 키우기엔 집이 너무 좁았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기 전부터 남편은 자꾸만 기가 죽어갔습니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당신은 들어가서 쉬어. 밥도 당신이 차려놓고 설거지도?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야, 돈도 못 벌어오는 애가 집안이라도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그쯤 남편의 사업은 거의 낭떠러지 직전까지 도달해 있었거든요.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자신이 가장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해 집안일이라도 도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마음 편하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남편의 배려는 시댁에 가서도 자연스레 흘러나왔는데요. 남편의 사정을 모르던 시모는 그게 그렇게 거슬린 모양이더라고요. 얘, 너 왜 우리 아들 키를 죽여? 삼계탕집 2호점 해봤자 네 벌이가 우리 아들 벌이 근처나 가겠어? 아, 그럴수록 네가 내 애주를 더 잘해줘야지. 아, 어떻게 애한테 집안일을 시켜? 우리 집 와서도 자연스럽게 애가 고무장갑 끼는 거 봐라. 평소에 네가 어떻게 했는지 딱 나오지. 남자가 집안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님. 내 벌이가 훨씬 많고 남편 벌이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는 말을 저는 차마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남편은 시댁의 사업이 망해간다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그냥 입을 닫았던 거죠. 남편은 그런 제게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흰 이사를 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집들이를 빨리 하고 싶다던 시모의 뜻에 따라 저흰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시댁 식구들 먼저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어차피 언젠간 할 거였으니 빨리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친정은 부모님도 바쁘셨고 남동생이 회사 일 때문에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할 때라 동생이 좀 한가해지면 그때 집들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아유, 집이 너무 좋다. 좋아. 새언니, 이사 축하드려요. 집이 너무 멋져요. 뭐 이런 거다. 고마워요, 아가씨. 아직 집이 어수선했지만 전 최대한 집을 치우고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첫째 시누인 집들이 선물도 건네줬어요. 당연히 염치 없는 막내 시누인 빈손이었고 시모는 집을 둘러보더니 또 얄미운 소리만 해댔죠. 넌 아주 우리 아들 덕에 인생 폈다. 너 진짜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네가 언제 이런 데 살아보겠어? 네, 그러게요. 어머니 제발요. 그거 아니에요. 그만 좀 하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나 아무튼지 너무 애미를 감싸. 이 엄마 서운해. 그쯤엔 아예 이골이 난 상태라 저는 내내 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진땀을 흘리며 시모를 말렸죠.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 전 음식 솜씨를 발휘해 시댁 식구들을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라는 와중에도 시몬, 네가 누구 덕에 이런 비싼 식재료로 음식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 하며 계속 사람을 긁더라고요. 아예 질려서 귀를 닫아버린 저보다 진땀을 뻘뻘 흘리던 남편만 마음고생시키는 일인 줄은 상상도 못하면서요. 아무리 제가 남편을 소중히 여겼다지만 남편이 평소 제게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면 전 진즉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남편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인 걸 알았기에 애써 참았던 거고요. 어찌저찌 그래도 분위기가 잘 마무리되어 집들이가 끝났어요. 다들 술을 한 잔 마셨기에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죠. 새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보배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제가 내일 일 때문에 더 늦게 출발하면 안 돼서요. 다음날 첫째 시누인 자기 차를 끌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두 분을 모셔다 드릴 거라면서요. 그때까지도 막내 시누인 술이 안 깬다며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미워도 내 가족이라고 그런 시누이가 저녁 때까지 들어누워 있자 저는 꿀물을 한 잔 타주었답니다. 아가씨, 벌써 해졌어요. 밖에 북엇국 끓여놓은 거 있으니까 먹어요. 북엇국이요? 아싸, 집에 겉절이도 있죠, 새언니? 어제 먹은 거죠. 저 그거랑 같이 밥 먹을래요. 그래도 속이 좀 괜찮아졌나 보다 싶어 전 신우에게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던 신우에게 안 가냐며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우인 여전히 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시간도 늦었는데 나 하루만 더 자고 갈게. 서울 가면 택시비 들어. 그런 신우이 때문에 쌍둥이는 그날도 한 방에서 자야 했습니다. 저희 집엔 방이 4개로 원래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하나씩 방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인 다들 잠도 못 자게 그날 새벽 내내 거실에서 TV를 보며 깔깔댔어요. 참다 못해 남편이 나가 한 소리 했죠. 야, 너 방에 들어가 자던가 해. 다들 잠도 못 자게 이게 무슨 민폐야? 왜? 나 늦게 일어나서 잠 안 온단 말이야. 그럼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하든가. 빨리 안 들어가? 전 그날 방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툴툴대며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먹던 케이크가 엉망이 된 채 그대로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건 집들이 날 첫째 신우가 사온 케이크로 배부르다며 아무도 먹지 않아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 간식으로 줄 생각이었는데 그걸 신우이가 먹은 겁니다. 밤새 거실에 나와 있던 사람이 신우이 한 사람이었으니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또 탁자 위엔 입술 자국이 그대로 남은 유리컵이 오렌지 주스의 흔적이 남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케이크를 먹은 포크도 그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분명 남편과 같은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일 텐데 왜 이러는지 너무 짜증나고 한심스러웠죠. 뒤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온 남편 또한 그 꼴을 보고 경악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송보배 제일 진짜. 어제 나도 비몽사몽이라
저것까지 못 봤는데. 아침이라 잠도 덜 깼는데 성질이나 자고 있던 신우일 깨우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선 아이들의 아침 준비가 급했기에 화를 참았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고 아침을 먹은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의 침대가 오기로 한 날이기에 전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겨두고 하루 쉬기로 한 날이었어요. 겸사겸사 다 못한 이삿짐 정리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신우인 해가 중천이 돼도 또 일어날 생각을 않는 겁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이제 진짜 집에 가야죠. 이젠 제발 가줬으면 하는 마음에 전 신우이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더 늘어지게 잔 신우인 뒤늦게 나와 늦은 점심을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인내심이 시험당하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니 전 간단하게 비빔밥을 해줬습니다. 밥을 다 먹은 신우인 디저트가 필요하다며 전날 먹다 남은 케이크를 찾더라고요. 냉장고에 있어요. 어? 에이, 이거 깔끔하게 정돈 좀 해놔주시지. 쥐가 파먹은 것 같아서 입맛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우인 케이크를 열어보곤 저렇게 투덜대더군요. 순간 너무 짜증이 났던 전 돌리던 청소기를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거 아가씨가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뒷정리도 안 해놨길래 내가 직접 냉장고에 들여놓은 건데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더 했어야 돼요? 아니 여긴 새언니 살림이니까 그냥 한 말이죠. 되게 예민하시네. 신우인 입술을 삐죽대다 케이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학교 학원에 다녀오고 남편이 퇴근했는데도 신우인 계속 집에 가질 않는 겁니다. 송보배, 너 안 가? 아니, 오빠도 알잖아. 나 요즘 모델 일 거의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외로워. 돈 없어서 누굴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저기 오빠, 나 온 김에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런데 남편의 물음에 신우인 저희 집에서 며칠만 더 지내길 부탁하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 약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워낙 가족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니 막내 동생이 가여워 보인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절 따로 불러 이렇게 부탁했죠. 여보, 보배 말이야. 방도 많으니까 며칠만 더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아무래도 그냥 보내자니 마음에 걸려서 미안해. 신우인 싫었지만 남편이 가슴 아파하는 모습도 싫더라고요. 결국 전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신우이가 여기 눌러 살 것도 아니니 그냥 내가 조금만 참자 싶었죠. 자기 오빠에게 허락을 얻자 이후 신우인 아주 신나서 자기 집인 양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신우인 수납장에 넣어뒀던 과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방에 가져다 놨더군요. 과자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신우이 방에 있는 걸 보고 기가 찼죠. 아가씨, 먹을 것만 가져가서 먹지 그걸 왜 거기다 가져다 놔요. 우리 애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큰애가 찼잖아요. 빨리 주세요. 아, 왜요? 오빠가 돈도 잘 버는데 그냥 하나 더 사주세요. 과자 가지고 내놔라 어째라는 게 유치하게 느껴져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몰래 제 옷과 가방, 심지어 다이아 귀걸이까지 가져간 건 용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화장대 청소하던 전 제 귀걸이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거 뭐 없어진 게 없나 싶어 찾아봤더니 원피스와 셔츠 그리고 명품백 하나가 없어진 걸 알게 됐던 겁니다. 아가씨, 혹시 내 방에서 옷이랑 가방, 귀걸이 이런 거 가져갔어요? 아, 네. 이 지역에 친구가 살거든요. 걔가 보자고 해서 아까 잠깐 세원이 물건 좀 빌렸어요. 제 방에 뒀으니까 가져가시던가요. 설마 싶어 신우에게 물어보니 역시 범인은 신우이더라고요. 전 짜증나서 따졌습니다. 그걸 왜 허락도 없이 가지고 있고 나가요? 이건 엄연한 절도예요. 어디 경찰서 가서 시시비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아니, 무슨 가족끼리 물건 좀 빌렸다고 경찰서를 가요.
오빠, 세연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덕분에 세연이가 그런 거 살 수 있었던 거잖아. 난 오빠 동생인데 그걸 잠깐 빌리지도 못해? 제가 경찰 이야기를 꺼내자 당황한 신우인 옆에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신우인 남편의 상황을 몰랐기에 계속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 걸 말도 못하고 아주 발만 동동 구르며 신우에게 화를 냈죠. 그렇게 저에게도 남편에게도 욕을 들어먹은 신우인, 삐졌는지 그 뒤부터 밥을 먹으면 밥그릇과 수절, 싱크대에 가져다 놓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 신우인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연이 우리 오빠 덕에 이런 집 사는 거면서 최선 오빠 동생인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자기가 먹은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다 가져다 놓고요. 그 정도도 못하면 우리 집에선 국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런 식으로 굴 거면 앞으로 밥값 내요. 하지만 본전도 못 건진 신우인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 뒤 신우인 눈치를 보며 최소한 그릇은 담그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무슨 식당에 온 것처럼 제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것도 은근히 명령식으로요. 전 신우이가 너무 괘씸해 조용히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참다 말하는데요. 또 나한테 명령식으로 말하면 이 집에서 쌀 한 톨 못 얻어먹을 줄 알아요. 그리고 대체 언제 갈 거예요? 아가씨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요. 저도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신우인 사나워진 제 태도에 눈치를 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들어오자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빠, 나 진짜 너무 서러워. 여기가 따지고 보면 오빠 집이지 세연이 힘으로 산 집도 아니잖아. 근데 세연이가 막 나한테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하면 쌀 한 톨도 못 얻어먹을 줄 알래. 나한테 막 언제 갈 거냐고 쫓아내려고 해. 분명히 오빠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건데. 야, 너 왜 자꾸 나랑 네 세연이 집을 내 집이라고만 해.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집사람 좀 그만 긁고. 우리 집사람이 원래는 얼마나 상냥한 사람인데 나 같아도 너만 보면 성질이 더러워지겠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신우에게 또 화를 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 신우인 울상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남편의 사과를 받았지만 제 심기는 너무도 불편했죠. 그런데 그날 새벽 내내 신우인 또 TV를 틀어놓고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무슨 너튜브를 틀어놓은 건지 홈 트레이닝 영상을 따라하며 헛둘 막 이런 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심술이었죠. 그런 신우에게 진짜 쌍욕이라도 할 것 같아 전 베개로 귀를 막고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우인 제게 뻔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저요. 이 아파트 입주민 전용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이랑 필라테스장 좀 가보고 싶어요. 그거 입주민은 되게 싸다면서요? 저 그거 좀 끊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새벽에 홈트레이닝 한다고 시끄럽게 굴 필요도 없잖아요. 거긴 애초에 입주민 아니면 등록 못해요. 아가씨는 외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는 곧 갈 사람인데 그걸 등록해봤자 뭐예요.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대꾸했더니 그 다음엔 더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신우인 그 말이 목적이었던 듯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 우리 오빠 집이잖아요. 사실 아무리 고민해도 제 모델 생활은 이제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슬슬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서울 원룸 정리하고 여기서 살래요. 방도 4개나 되니까 뭐 저 하나쯤 입 늘어나도 상관없겠죠? 네? 아니, 그 방은 우리 애들 하나씩 주려고 한 건데 아가씨 줄 방이 어디 있어요? 신우인 제게 저희 집에서 살고 싶다는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뭔가 눈치를 보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구나 싶었죠. 에이, 그러지 말고요. 제가 집안일도 잘 도울게요. 공짜 가정부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아가씨가 가정부처럼 집안일을 잘해준다면야 난 좋겠지만
과연 아가씨가 그럴 수 있을까 싶네요. 자기 먹은 그릇도 제대로 안 치우는 사람이. 그리고 아가씨가 계속 이 집에서 사냐 마냐 고민할 게 아니라 나라면 아가씨 오빠 걱정을 먼저 하겠는데요? 네? 아니, 왜요? 그런 게 있어요. 정 그런 신우이와 굳이 제 힘을 빼서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우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었으니까요. 신우인 제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전 그냥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실은 그때 전 남편에게 좀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을 위해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제가 남편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안 했었잖아요. 남편 회사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요. 그럼 최소한 신우이가 더는 절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남편이 알아서 내보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입에서 신우에게 언제 나가냐는 얘기까지 나오기 전에요. 그런데 제가 신우에게 언제 가냐는 말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 전날 저녁에도 신우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전 남편에게 아주 냉정한 말투로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이젠 우리 집에 아예 살고 싶다네. 뭐? 내가 잘 타이를게. 걔 내가 왜 그렇게 철이 없을까? 타일러? 아가씨 우리 집에서 지낸 지 벌써 2주나 됐어. 이만큼이면 나도 참을 만큼 참지 않았어? 아가씨가 신세 지는 거 미안해하고 나한테 고마우면 나도 이렇게 안 하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데리고 살 수 있어. 근데 아가씨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아나무인으로 굴고 있잖아. 당신은 나한테 말만 미안하다고 하지 아가씨를 제대로 재지도 못하고. 여보, 많이 화났어? 화도 났고 당신한테도 실망했어. 난 당신 위해 당신 회사 어렵다는 말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안 했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당신이 돈 잘 버는 줄 알고 나한테 으스대는 모습 보면서도 당신이 체면이나 자존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 정도 배려했으면 당신도 내가 불편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아가씨를 보냈어야지. 당신 가족만 소중하고 아내인 나 무조건 참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난 당신이랑 하고 있는 결혼 생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더 이상 제가 참아주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우이도 문제지만 절 향한 남편의 배려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확실히 잡을 건 잡고 가야 할 것 같아 강하게 나갔던 겁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붙잡고 바로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그래도 있으라고 했으니까 말을 반복하는 게 좀 그래서 애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당신 불편해하는 건 알았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완전 잘못 생각했나 봐. 당신이 날 배려해 준 만큼 나도 당신을 생각했어 했는데 진짜 미안해. 도대체 내가 내일 당장 내쫓을게. 남편은 제가 그런 말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던 제게 눈물까지 보였죠. 난 진짜 남자도 아니야. 당신 입에서 이혼 비슷한 말까지 나오게 만들다니. 여보,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다 바로잡을게. 정말 미안해.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제게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일도 가지 않고 바로 신우일 내쫓으려고 들더라고요. 너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집 평화가 다 깨지고 있어. 이만큼 참아줬으면 네 새언니도 할 만큼 한 거야. 난 너보다 네 새언니가 먼저니까 빨리 가.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나 가기 싫어. 신우이가 버티는데도 남편은 억지로 신우의 짐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리던 신우이를 물리치고 베란다에 널려있던 신우이 빨래까지 다 걷어서 짐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그 난리통에 남매의 실랑이가 너무 웃겨 전 배꼽을 잡을 뻔했습니다.
오빠, 나 쫓아내지 마. 안 갈래. 나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 조바타조 원 가기 싫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가든가. 거긴 넓잖아. 어차피 너 일도 없다며. 거기 가서 고추 농사나 도우면 되겠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나 시골 살기 싫어. 여긴 최소한 지방이어도 도시잖아. 서울도 그렇게까지는 안 멀고. 오빠. 신우이가 남편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힘으론 자기 옷발 막을 수 없었던 신우인 바닥에 엎드려 말 그대로 남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움직이는 대로 남편의 다리에 매달려 아예 질질 끌려다녔죠. 엄마, 바닥 청소는 따로 안 해도 되겠다. 그지? 그 광경을 보고 저희 딸이 이렇게 소곤거리는데 진짜 저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달리던 신우에게 남편은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만 좀 가라고. 내가 너 때문에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실은 여기 내 집 아니야. 거의 집사람 돈으로 산 집이야. 내 회사 거의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야. 여기 네 새언니가 번 돈 덕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뭐? 오빠 회사가 망해? 그런 남편의 고함에 그제야 신우인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놓더라고요. 남편은 창피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신우인 그런 남편과 냉정한 표정의 절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울상을 짓곤 이번엔 제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새언니, 진작 말하죠. 그럼 제가 새언니한테 더 잘 보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새언니, 저 실은요. 일주일 전에 집주인이 집 빼라고 연락 왔어요. 실은 제가 계속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이 다 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집에서 나오면 저 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제발 저 좀 여기 살게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했네요. 근데 나한테 그런 동정심 유발은 안 통해요. 월세 밀리기 전에 돈이 없었으면 알바라도 했어야죠. 노력하긴 싫고 편하게 살고 싶은가 본데 난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아가씨 수발 들어주면서 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고 나가요, 당장. 몰랐던 신우의 속사정에 저도 남편도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신우이가 계속 빌붙으려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 냉정하게 신우이를 떼어냈습니다. 남편 또한 기가 막혀 했지만 더는 신우에게 약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신우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친히 시댁까지 신우를 데려다 주었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의 회사 사정이 낭떠러지까지 떠밀린 상태라는 사실을 시댁 식구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진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제게 전화해 미안하단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상 외였던 건 시모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아휴, 애미야. 나 다 들었다. 우리 보배가 널 화나게 했다며? 얘가 정말 왜 그런다니. 속상해서 진짜 내가 딸을 너무 잘못 키웠나 보다. 그리고 그동안 제식이 회사 때문에 네가 애를 많이 썼다며? 아휴, 진즉에 말하지. 난 그것도 모르고. 어디 뭐 요즘 피고는 안 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내가 보약 좀 지어서 보내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우린 가족이잖아. 고부 사이도 부모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힘들거나 하면 편하게 말해, 편하게. 알겠지? 너무 달라진 시모의 태도에 당황해 전 대충 네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시모가 그랬던 이유야 뻔했으니까요. 제가 남편에게 시모에게서 전화 왔던 일을 말해주자 역시나 남편도 이유를 눈치채곤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난 망하기 직전이고 당신은 돈을 잘 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신이랑 틀어지면 어머니만 손해라는 걸 아신 모양이네. 시모는 원래 자기보다 강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선 한없이 친절해지는 성격이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며느리라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고 돈도 제 남편이 훨씬 잘 번다고 생각해
계속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젠 입장이 바뀌었으니 시모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던 겁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저희 집에서 나가며 우리 쌍둥이는 그제야 각방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저희 집과 시댁엔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사모님, 이 송기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출근하게 얼른 나오시죠. 막내 신우의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 남편은 결국 아슬아슬한 사업을 그만뒀어요. 더 버텨봤자 빚만 늘어날 게 뻔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사업을 놓지 못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전 진심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보, 실패하는 건 절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야. 때론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는 게 더 힘들고 용기 있는 일이야. 당신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 그때 남편은 제 말이 많은 힘이 됐었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뒤 남편은 저희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던 남편은 자신이 제 마당쇠라며 너스를 떨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렇게 다 내려놓기까지 속을 얼마나 태웠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고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었죠. 나 진짜 괜찮아. 아내 아래서 일하면 뭐 자존심 상하는 건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은 가장이 돼서 내 가족을 힘들게 내버려두는 일이야. 어머니랑 보배가 당신한테 스트레스 주는 일을 막지 못했던 일처럼. 그때 더 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일, 나 계속 반성하고 있어. 다행히 이젠 그런 일이 없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난 무조건 당신 편일 거야. 그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야. 자신의 체면보다 제가 더 소중하다는 남편의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비록 막내 시누이와 시모 때문에 조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런 남편을 보면 역시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제 동생은 몇 달 전 결혼을 했는데 옳게도 너무 착한 사람이라 저희 친정엔 늘 웃음꽃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또한 여전히 절 많이 예뻐해주고 계시고 첫째 시누이와도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가장 달라진 건 시모와 막내 시누이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니 왔구나. 시모는 작년에 태도가 변한 이후 지금은 제게 더욱 살가워졌답니다. 남편이 아예 사업을 접고 저희 가게에서 일하면서부터요. 절 부르는 호칭이 며느님이 된 것만 봐도 아시겠죠?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덕에 저와 남편의 효도도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시몬을 제게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사세요. 시아버진 지나치게 과장된 모습을 보이는 시몰 못마땅해 했지만 그래도 전 차라리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 때문에 나를 세워야 했던 과거보단 지금이 훨씬 편하니까요. 송보배, 너 어딜 방으로 들어가? 얼른 설거지 안 해? 아빤 진짜 나한테만 그래. 돈 없는 게 죄예요. 죄지 그럼. 그 나이 먹고 알바도 하기 싫다고 부모 집에 다시 기어들어온 게 그럼 자랑이야? 집에서 빈둥대기만 해봐. 확 쫓아낼 테니까. 한편 막내 시누인 결국 시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골살이와 직장 구하기 중 시누인 더 싫은 것으로 직장을 선택한 모양이더군요. 시누인 그렇게 시댁의 빌부터 편하게 살려고 한 모양인데 시아버진 그런 시누이를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계속 고추 농사를 돕게 하고 모든 집안일도 싹 맡겨버리셨다네요. 시모도 딱히 그런 시누이 편을 들지 않는 것 같고요. 초반엔 아직 정신 못 차린 시누이가 절 시켜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시아버지도 아닌 시모가 눈에 불을 켜고 시누이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도 용돈도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 제게 잘 보이고 싶으셨던 거죠. 이렇게 결국 시누인 기가 팍 수그러든 채 꽤나 고달픈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누이가 가엾진 않습니다. 모델 일이야 더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 그만뒀다곤 해도 정 그렇게 살기 싫으면 다시 서울이나 어딘가로 나가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우인 그렇게 사는 것보다 시댁살이가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늘 농사짓기 싫다며 도망 다닌 신우이가 고추 농사 물려받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신우이가 제발 정신 차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이렇게 겨우 찾은 시댁 식구들과의 균형을 앞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요. 시댁과 이 정도로만 평화롭게 지낸다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이만큼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친정 부모님께 평생에 걸쳐 감사함을 갚으며 좋은 딸이자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엄마로서 잘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씁쓸한 건 속물적이거나 염치 없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선 제 손에 그만큼 가진 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제가 부모님 도움으로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시모와 신우이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잘 풀린 덕에 두 사람과 그럭저럭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두 사람과 저도 아직 서로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세속적인 것들이 표면상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진심까진 통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두 사람이 빨리 깨달아준다면 비로소 저도 그들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 흐르듯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간 그런 날이 와주길 바랄 수밖에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